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률행위의 부관부터죠. 예. 교과서는 160페이지. 자, 거기서 법률행위 부관이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161페이지에. 부관했을 때 부자가 무슨 부예요? 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붙인다. 관은 항목관. 그래서 법률행위에 항목으로 붙이는 내용을 부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부관인데 그 부관은 거기 161페이지에 서설에서 1번 부관의 의. 부관이라 함은, 그래서 부자가 이게 붙일 부자고 관은 항목이란 뜻이에요.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 의사표시 내용에 부과하는 약관. 그래서 부과하는 약관이다. 줄이면 부관이죠. 붙이는 약관. 약관이라는 건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관이라는 건 결국 의사표시 내용에 부과하는 약관을 부관이라고 하는데, 부관은 두 가지 있어요. 밑에 줄. 민법은 법률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으로서 뭐와 뭐를 규정하고 있다? 조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죠? 이번 부관의 성질인데 양가로 1번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건과 기한을 합쳐서 부관이라고 하는데, 이 부관이라는 것은 효력 요건의 문제예요? 성립 요건의 문제예요? 효력 요건에 관한 것이다. 그거죠. 넘겨보시고요. 2번 조건과 기한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3번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조건과 기한의 문제고, 거기서 이제 조건과 기한을 구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칠판 보시죠. 조건이라는 건 일단은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 포인트는 뭐예요? 요거예요. 효력 발생 여부. 다시 말하면 무슨 요건이다 이거? 네, 효력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은 이미 됐죠? 성립은 이미 됐어요. 따라서 성립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틀리게 지문으로 만들려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이러면 X. 이미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성립 여부를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조건과 기한은 효력 요건, 성립 요건. 효력 요건. 그래서 효력 발생 여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틀리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 여기를 성립 여부를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미 성립이 된 거니까. 그림으로 보면 갑이 을에게, 을을 상대로 해서 당신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자동차를 선물하겠다 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라는 말은 증여하겠다는 거죠. 증여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증여가. 그럼 요날 오늘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 증여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효력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뭐죠?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죠. 그죠? 그 장래에 발생할 사실인데 얘가 확실해요? 확실치 않아요? 불확실하죠? 그래서 장래 도래한 불확실한 사실이 결국 뭐예요? 시험에 합격한다 이거잖아요. 거기에 의존케 하는 것을 우리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결국은 법률행위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됐죠. 성립이 됐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고, 이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하면 이때는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한다. 그럼 결국은 증여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는데 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케 하죠. 따라서 만약에 합격을 하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합격을 하지 못하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요거를 우리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말이에요. 12월 25일이 되면 그때 자동차를 증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날 12월 25일이 되면 그랬단 말이에요. 요거는 장래에 될 사실이 확실, 불확실.
확실하죠. 그러면 이때는 뭐라 그래요? 기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은 위에는 조건을 붙인 조건부 증여, 아래는 기한을 붙인 기한부 증여.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붙인다라는 말에 부관이에요. 붙이는 약관인데 법률행위 증여라는 법률행위에 부과시키는 계약의 내용, 부과하는 약관, 요거를 우리는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고 두 개를 합쳐서 부관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관 중에 조건과 기한이 있는데 조건은 장래에 도래할 사실이 확실, 불확실? 불확실. 기한은 장래에 도래할 사실이 확실. 그래서 조건이란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에 도래할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는데 기한으로 바꾸면 기한이란 그럼 뭐예요? 장래에 도래할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자, A가 만일 사망하면 그 집을 증여하겠다 그랬어요. A가 사망하면 집을 증여하겠다. 조건, 기한. 기한이에요, 조건이에요? 기한이죠. 왜요? 확실하니까. 사망하는 날짜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이렇게 구별을 하신다. 그러면 조건의 종류를 살펴봅니다. 조건의 종류는 크게 보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나뉘어요. 정지 조건은 일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정지되어 있어요. 효력 발생이 정지되어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갑이 을에게 당신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선물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합격하면 자동차를 선물하겠다 그랬을 때 지금 당장은 권리 의무가 없죠. 근데 나중에 합격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효력이 어떻게 된다? 발생한다. 권리가 없다가 권리가 발생하는 조건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다른 말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 그래서 발생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구별하실 수 있죠? 반면에 해제 조건은 당신이 합격할 때까지만 내가 생활비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활비를 지금 당장은 받을 수 있죠. 권리가 있죠. 근데 이제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됩니다. 합격이 됐어요. 그럼 이제 네가 벌었어라 이거예요. 생활비의 권리가 없어지죠. 권리가 있다가 권리가 소멸하는 조건을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정지 조건이라는 말하고 해제 조건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권리가 있다가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해제 조건, 권리가 없다가 권리가 발생하면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그래서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발생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니까 소멸 조건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죠. 어떻게 암기해요? 정발 해소가 아니라 발정이 나면 해소하자. 이렇게 암기하자. 발정이 나면 해소하자. 아시겠죠? 그러면 내일 눈이 오면 우산을 선물하겠다. 무슨 조건이에요? 지금 당장 우산을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죠? 없다가 내일 눈이 오면 우산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죠? 그럼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정지 조건과 관련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164페이지에 조건의 종류 그래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나와 있죠. 자, 정지 조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정지 조건이란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여부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해서 좌우되는 조건이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 시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은 결국 조건이 성취되면 어디를 보시면 좋으냐면 168페이지로 가보셔요. 168페이지에서 147조 제1항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정지조건은 효력이 생기니까 무슨 조건이라는 거예요? 발생 조건이다 이거예요. 발생 조건. 그런데 147조 2항을 보세요. 읽어보시죠.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럼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래요. 요게 이제 147조 1항이고 요게 147조 2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문제를 내겠어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X.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반대로 쓰였잖아요. X죠. 해제조건은 효력을 잃는다. 정지조건은 효력이 생긴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조문의 포인트는 때로부터 그랬죠. 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 때로부터라는 말이니까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예.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해제 조건 보시면 164페이지 해제 조건 동그라미 1번 해제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 여부가 그럼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여부가 그죠? 해제 조건은 소멸 여부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 좌우되는 조건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월 얼마의 생활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 보시면 밑줄 보세요.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거기까지. 약혼은 혼인의 예약이죠. 혼인을 예약하는 게 약혼이에요. 혼인하자고 약정하는 게 약혼인데 약혼할 때 예물을 주잖아요. 줄 수, 받을 수. 예물을 주고 받는 것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그랬어요. 여기 봐봐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부 증여예요? 정지 조건부 증여예요? 해제 조건부 증여죠? 조건의 내용이 뭐죠? 혼인. 네. 뭐를? 그쵸.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이니까 아래쪽이죠? 증여란 말이에요.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 그럼 예물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증여의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 오늘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성립됐단 말이에요. 그럼 증여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바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물을 주고받으면 예? 약혼할 때 예물을 교환하는 거예요? 증여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증여하는 거예요? 예물 주고받는 건 교환이에요? 증여예요? 교환이에요? 그럼 약혼 예물의 교환이라고 해야지 증여라고 그랬잖아요. 남자가 있고 예? 을려가 있을 때 남자는 보통 예물 뭐 주나요? 예를 들어서 반지를 준다라고 쳐요. 반지. 그럼 여자는 뭘 줘요? 예를 들어 시계를 준다고 쳐요. 그럼 이 반지가 요게 10억짜리 다이아예요. 그럼 이 시계도 10억짜리이어야 해요? 아니요. 그러면 교환이에요. 등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요건 1억밖에 안 된다. 근데 시계는 이거는 교환 계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각각에 대한 뭐예요? 증여다, 증여. 이해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증여가 약혼 예물을 주는 증여는 정지 조건부 증여이냐 해제 조건부 증여이냐 요걸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정지 조건부 증여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증여 효력이 없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혼인이 성립이 되면 그러면 증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정지 조건 개념이죠. 근데 해제 조건 개념은 뭐예요? 증여의 효력이 일단은 발생했다가 혼인이 안 되면 깨지면 증여한 효력이 없어진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여기 해제 조건부 증여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어떤 거겠어요? 약혼 예물의 수수가 정지 조건부 증여인가 해제 조건부 증여인가? 뭐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당장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오늘 약혼을 했어요. 오늘 약혼을 하고 내달 다음 달 혼인하기로 했어요. 5월 1일 날. 오늘 약혼하고 그럼 오늘 약혼해서 증여 예물을 줬잖아요. 주고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증여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야죠. 있다가 근데 혼인이 되면 상관이 없이 그대로 가는 건데 혼인이 깨져버리는 순간 증여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만약에 이걸로 이해한다 그러면 지금 오늘 예물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시계를 찼어요. 친구들한테 갔어요. 야, 그 시계 어디서 났냐? 야, 그거 뭐냐? 너무 좋다. 그러면 이 증여 예물을 시계를 예물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직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없죠? 지가 차고 있는데. 예? 여자한테 시계를 받았는데 자기가 차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지만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걸로 보면. 그럼 내 시계를 시계라 부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반지를 내 반지라 부르지 못하죠? 그러다가 혼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시계다, 내 반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 상식이 안 맞죠? 따라서 아래쪽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약혼 예물의 수수는 뭐라 그랬어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결국 해제 조건부 증여예요. 해제 조건부 증여. 이해되셨어요? 자, 또 하나. 부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효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부첩 관계의 종료를 증여하는데 뭘로 하는?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 그럼 해제 조건부 증여니까 위에 그림, 아래 그림. 아래 그림이죠. 아래 그림인데 아래 그림이라면 증여의 효력이 있다가 없어져요, 없다가 생겨요? 증여의 효력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면? 부첩 관계가 종료되면. 그죠? 증여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 말은 일단은 증여를 하고 그런데 부첩 관계가 깨지면 증여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거잖아요. 이게 해제 조건부 증여죠. 그러면 이 말은 첩계약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첩계약을 깨자는 거예요? 자, 감남과 병녀가 첩계약을 합니다. 첩계약을 하고 네가 내 첩이 되어주니 내가 너에게 차도 주고 돈도 주고 줄게. 그런데 우리 관계가 종료되면 내가 주는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 줘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럼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아니면 헤어지자는 거예요? 살자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조건만 무효인 거예요? 아니면 법률행위 전체가, 증여계약 전체가 무효인 거예요? 증여계약 자체가 다 무효다.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요 문장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부첩 관계가 종료되는 증여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해제 조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 그리고 이거는 부첩 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증여하는 거니까 헤어지면서 자녀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약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헤어지면서 자녀의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기라는 약정은 유효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예? 유효죠. 첩계약을 단절하면서 자녀의 생활비나 양육비 위자료를 주는 약정은 유효잖아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죠. 그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얘는 해제 조건부 증여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먼저 해놓고 첩에게 증여를 해놓고 우리 관계가 끝나면 부첩 관계가 종료되는 순간 증여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준 거 다 돌려놔 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 떠나면 내가 주고 다 뺏을 거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거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가장조건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불능조건과 기성조건이에요. 기성조건. 불능조건은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것을 무슨 조건? 불능조건. 기성조건은 이미 조건이 뭐한 거죠? 성취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능조건, 예를 들어 사망한 갑을 소생시키면 1억 원 지급하겠다라고 했다면 사망한 사람을 소생시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건 불능조건이에요. 또 여러분은 이미 학원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학원에 오시면 어찌어찌 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조건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럼 기성조건이에요. 그래서 기성조건은 이미기에 성취할 성이니까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것을 기성조건, 조건 성취가 성립 당시에 불가능한 것, 그걸 무슨 조건? 불능조건 그래요. 그런데 기성조건과 해제조건, 불능조건과 기성조건,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보시면 좋냐면 이게 이제 태극이에요. 태극 아시죠? 태극. 그 태극했을 때 이 그림이 여기 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이. 그러니까 여기 원래 원이 두 개가 들어갔는데 위에 잘리고 아래 잘린 거예요. 요걸 태극이라고 해요. 태극. 많이 보셨죠? 태극. 그래서 이게 음양의 조화라는 거예요. 위에는 양이고 아래쪽은 음이에요. 네? 네. 그럼 이제 양에 해당하는 한약재를 찾아라 그러면 그게 이제 일종의 인삼 같은 거래요. 인삼 같은 거. 그리고 음에 해당하는 한약재를 찾아라 그러면 녹용 같은 거래요. 근데 음의 기운이 약한 사람은 음의 기운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 양의 기운이 약한 사람은 양의 기운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음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인데 양의 기운인 약재를 쓰면 약발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상극이니까. 무조건 인삼이 좋고 무조건 녹용이 좋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도 주워 들은 거라서.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요게 이제 여자다. 그러면 남자에게 양의 기운이 약할 때 인삼을 쓰면 인삼으로 양의 기운을 보충해 주는 거지만 남자에게 양의 기운이 약한데 녹용이라는 약재를 쓰게 되면 약발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지 조건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죠? 기성 조건은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플러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해제 조건은 소멸하는 것, 불능 조건은 불가능한 거니까 얘네들은 음의 조건, 마이너스 기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기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 법률 행위로 유효입니다. 그런데 상극의 기운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법률 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지 조건 플러스가 만약에 불능 조건이었다. 마이너스하고 만났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약발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상극으로 만나면. 네? 네. 그럼 예컨대 정지 조건 플러스가 기성 조건 플러스하고 만나면 같은 기호잖아요. 그러면 조건 붙이지 않은 원래의 법률 행위로 돌아간다. 다시 해제 조건도 법률 행위가 기성 조건하고 만나면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면 약관 안 들어요. 무효.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라면 마이너스죠.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거기 165페이지 교과서 165페이지 보시면 거기 양가로 2번에서 반가로 2번 기성 조건 나와 있죠. 반가로 2번 기성 조건에서 동그라미 2번. 자, 기성 조건 플러스가 정지 조건 플러스라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그럼 뭐가?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런 얘기예요. 그럼 기성 조건 플러스가 해제 조건 마이너스라면 그 법률 행위는 뭐죠? 무효다. 반가로 3번의 불능 조건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불능 조건이 마이너스가 정지 조건으로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무효. 그죠?
그다음 불능 조건 마이너스가 해제 조건 마이너스인 경우라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 근데 조건 없는 법률 행위를 무효로 바꿔치고 무효를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바꿔치면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불법 조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적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은 법률 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그 얘기입니다. 조건 내용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의 입증 책임과 관련한 문제예요. 조건부 법률행위의 입증 책임. 어디를 보시냐면 168페이지. 자, 칠판 보시고요. 아버지가 있고 아이가 있어요. 아이. 아버지가 아이가 핸드폰 사달라고 하니까 너 학교에서 1등하면 그럼 내가 핸드폰 사줄게. 이렇게 약정을 했어요.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에요? 네? 그림이 일단은 지금은 안 사주는데 사주긴 사주는데 조건이 붙은 거예요. 너 학교에서 1등하면. 근데 얘가 애잖아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는 시험 안 보죠? 성적 안 나와요. 그럼 아빠는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은데 안 사준다고 하면 애가 섭섭해 할 테니까 그래서 1등하면 사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아빠는 사주고 싶은 사람, 안 사주고 싶은 사람? 자, 그러면 안 사주고 싶죠? 근데 1등하면 핸드폰을 사줄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정지 조건부 증여 계약이죠. 지금은 안 사주는데 1등하면 사준다라는 말은 핸드폰을 사준다라는 말은 핸드폰에 대한 증여 계약인데 그게 정지 조건부 증여 계약이다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빠는 안 사주고 싶어요. 근데 아이는 스마트폰 갖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빠는 유효를 이 계약 정지 조건부 증여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안 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무효 주장자, 유효 주장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법률 행위의 그 증여라는 법률 행위의 효과를 발생하기를 원해요? 발생하지 않기를 원해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를 원해요? 발생하지 않기를 원해요?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무효 주장하는 사람은 효과 발생을 다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효과 발생을 다툰다라는 말은 다툰다, 싸우다는 얘기죠. 싸운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효과 발생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이 자가 뭐를 주장하는 거예요? 정지 조건부 증여 계약을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핸드폰 갖고 싶죠? 얘는 유효 주장하고 싶어요? 무효 주장하고 싶어요?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해요? 권리를 취득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예요, 얘가. 자,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을 때 누가 뭘 입증하냐면 아빠가 정지조건부 증여계약, 즉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아이는 뭘 입증해요? 1등 했어요 라는 거. 조건의 성취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 누가? 무효주장하는 아빠가. 무효주장자, 아빠는 안 사주고 싶다. 무효주장자,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뭐를 입증하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라. 그 말은 1등하면 사줄게 라는 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입증하면 되는 거고, 아이는 갖고 싶어요. 이 증여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원해요. 그럼 얘는 조건의 성취 사실을 입증하라 그 얘기예요. 네? 조건이 성취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1등 했어요 라고 입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무효주장자가
그러니까 아빠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무효주장자는 아빠잖아요. 아빠가 조건의 불성취를 입증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등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뭘 맞아요? 아빠가 뭐 입증하라 그랬어요, 지금? 1등하면 사줄게 라고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를 입증하라 그랬잖아요. 아들은 1등 했어요 라는 걸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너 1등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 입증 책임 보시면 양가로 2번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증명 책임이 있다. 양가로 3번 정지조건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1등 했다는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얻는 자, 즉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안 되고 외우기까지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쉽잖아요. 아빠는 뭐 입증해라? 아빠는 무효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권리 취득을 다투는 거예요. 그럼 뭘 입증하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를 입증하라. 근데 보면 여기도 사실을 입증한다, 여기도 사실을 입증한다 그러면 같잖아요.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에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조건의 성취 사실이고. 그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홀랑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네. 무효주장자는 뭐를 입증하라고요?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입증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나와 있는데 166페이지입니다.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이게 사실 일본식의 표현이에요. 친하지 않다라는 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 원래 조건은 법률행위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법률행위든 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건 아니다. 자, 첫 번째는 신분행위는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신분행위. 신분행위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를 신분행위라고 하죠. 신분법은 다른 말로 가족법이라고 해요. 우리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해서 5개 편으로 이루어졌죠. 친족과 상속법을 합쳐서 친상법이라고 하는데 친족, 상속법을 4편, 5편이에요. 민법이 4편, 5편. 그 친족, 상속법에서 나오는 법률행위를 다 신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이라고 하고요. 얘를 신분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무슨 행위? 신분행위다. 예컨대 뭐예요? 혼인, 협의상, 이혼, 입양, 파양, 인지 이런 것들을 다 신분행위라고 해요. 혼인 아시잖아요. 협의해서 이혼한다. 이것도 법률행위예요. 신분법상. 애 데려온다, 입양. 애 내친다, 파양. 내 새끼요라고 주장하는 거 인지라고 해요. 인지. 내 자식입니다라는 걸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런 것들을 다 신분행위라고 해요. 여기에 조건을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혼인하는데 우리 집은 2년 내에 아들 둘을 쌍둥이 낳는 것을 조건으로 혼인한다. 그럼 2년 내에 아들 둘 쌍둥이를 못 낳으면 혼인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입양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의사 집안이기 때문에 너는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입양한다. 이런 거 다 무효라는 말이에요. 조건만 무효예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예요? 네?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라고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분행위는 조건을 붙여요? 못 붙여요? 못 붙인다.
두 번째 어음행위예요. 어음행위. 어음행위는 어음법상의 법률행위를 어음행위라고 해요. 상법상의 법률행위를 상행위라고 해요. 공법상의 법률행위를 뭐라 그래요? 공법상의 법률행위를 뭐라 그래요? 예? 공법행위. 공법상행위, 공법상의 법률행위를 공법행위라고 해요. 어떤 게 있어요? 허가, 인가, 신고 이런 것들을 공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는 법률행위는요. 모든 법의 기본 이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국토유기획 및 이용행위라는 법률도 공법이죠. 공법상 법률행위, 허가, 인가, 신고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렇게 법률행위예요. 아시겠죠? 소송으로 가면 소송행위, 신분법으로 가면 신분행위, 어음법으로 가면 어음행위예요. 어음행위는 어음의 발행, 배서, 인수 이런 것들을 어음행위라고 하는데 근데 어음행위도 이거 조건 못 붙이는 거예요 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가 어음에서 보증만큼은 유효하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봐요. 다른 건 안 돼요. 발행, 배서, 인수 이런 것들, 어음의 발행, 어음의 배서, 어음의 인수 이런 것들은 다 어음행위이기 때문에 조건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만? 보증만큼은 유효하다. 조건부 어음 보증만 유효하다. 우리 판례가 그래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돼요. 단독행위. 왜 그럴까요?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대방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단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왜? 상대방이 불리하기 때문에. 동의하세요? 10세 꼬마하고 슈퍼맨하고 계약했을 때 꼬마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게 되면 슈퍼맨은 취소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리하죠? 취소는 단독행위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불리하니까 단독행위 조건 못 붙이는데 그렇다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상대방이 유리해지는 내용의 단독행위는 괜찮잖아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이 유리해지는 경우. 예컨대 채무를 면제해준다. 유증한다. 그 받는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죠.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도 돼요.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칠 때 변제 이렇게 넣으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탕감해주는 것이에요. 빚을. 그런 상대방 유리하니까 얘는 조건 붙여도 돼요. 그런데 변제는 빚을 갚는 거지요. 면제해서 이렇게 하면 변제가 되는 거잖아요. 변제는 조건 못 붙이는 거예요. 면제는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변제로 바꾸면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유증 같은 경우도 조건 붙일 수 있고, 이건 우리 판례가 계약을 해제한다 그랬을 때 해제는 단독행위 이해야 아니에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없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라서 해제는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는 가능하다고 봐요.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 정지조건이 뭐였죠? 없다가 생겨요, 있다가 소멸해요? 없다가 생기는 거, 이걸 정지조건부 해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행의 최고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네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하겠다라고 미리서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해제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서 또 볼 건데 이런 식의 해제에 정지조건 붙이는 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자, 정리하면 신분행위는 당연히 못 붙이는 것이고 당사자 의사가 중요하니까 어음행위는 안 되는데 보증만큼은 가능하더라. 세 번째,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여야 상대방 불리하니까. 따라서 상대방이 불리하지 않은 형태의 단독행위라면 조건을 붙여도 되는데 두 가지, 면제와 유증.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도 가능하다, 판례는. 자,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입니다. 166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요거를 이렇게 보세요. 칠판 보시고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이 성취되면 이익이 되는 사람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신의 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버려서 조건을 강제로 어떻게 하겠어요? 성취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이익을 보게 되는 상속인이 정상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해버려요. 피상속인을. 그래서 상속이란 조건을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는 뭘로? 불성취, 상속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 또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해요. 왜? 성취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것으로? 다시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중개 계약이 체결돼요. 그러면 수수료를 줘야 되는 손님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뒤치기 하는 거죠. 뒤통수 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 집을 알았어요. 월세집을. 예? 예. 그래서 찾아가서 집을 다 보고 했는데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면 수수료 줘야 되죠. 수수료가 아니라 이제 중개 보수죠. 보수. 용어가 바뀌었죠. 중개 보수를 줘야 되죠. 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면 근데 얘가 그 다음날 집주인을 직접 찾아가서 둘이 직거래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요? 네.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다. 그럼 그건 신의 측에 반해서 중개계약 체결을 방해한 거죠. 네. 그럼 중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좋은 데를 소개시켜 줬단 말이에요. 연락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직거래해버린 거예요. 예? 그럼 몰랐죠, 공인중개사는. 그럼 수수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있어요. 왜?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볼 손님이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 중개계약 체결을 방해했다면 중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니까 보수청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시겠죠? 자, 요걸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느낌으로 가보세요. 조건이 성취되면 동그라미 이익 볼 사람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신의 측에 반해서 동그라미 시킨다면 X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 성취로 인해서 X 볼 사람이 신의 측에 반해서 X 시키면 동그라미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언제? 조건 성취로 의제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그게 언제냐면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이게 판례예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어떤 거였어요? 아까 직거래하는 행위.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중개계약이 체결되었으리라고 미루어서 계산되는 시점, 추산되는 시점이 조건 성취의 의제 시점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인데요. 조건 성취 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증여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합격하기 전이에요. 그거를 우리 법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읽어보세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 그랬어요. 성부는 형부의 사투리인가요? 성부가 뭐야? 성취 여부. 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 그러니까 합격하기 전이에요. 합격하면 자동차 증여하겠다 그랬을 때 합격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도 합격하지 않았는데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있어요. 네. 자,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뭐죠? 기대권이라는 거예요. 기대권. 내가 1등을 하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죠. 그것도 일종의 권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돼요. 네? 네. 그것도 일종의 권리란 말이에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대하는 권리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죠. 놀이공원 가자.
그러면 언제 갈 거야? 그래서 10밤만 자면 가자. 그럼 애가 10밤 남고 9밤 남고 8밤 남고 이렇게 계산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 기대권이라고 한다. 그럼 그러한 권리도 일반 권리처럼 처분하고 상속하고 보존하고 담보 제공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권리를. 된대요, 안 된대요?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대권을 팔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합격하면 차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권리처럼. 그렇다는 권리예요. 그리고 그것도 침해하면 뭐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2밤 남았으니까 이제 2밤 있다가 놀이공원 갈 거지 그랬더니 안 가! 그러면 기대권을 침해하는 거죠. 불법행위예요.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실제 이런 사례가 있겠느냐, 사례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런 기대권을 처분하고 담보 제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하고 이런 것들 가능하단 말이에요. 실제 사례로? 실제 사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단독주택이 있는 이 지역이 재개발한다. 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요. 빌라 가격이 5천만 원이었는데 20평 기준으로 빌라 가격이 5천만 원이었는데 여기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조합이 결성이 됐어요. 올라요, 안 올라요? 1억씩 올라가요. 1억 5천 올라가요. 피부터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기대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대출도 더 나와요. 담보 제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기대권이. 동의하세요? 네. 아직 재개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피가 붙고 금액이 오른단 말이죠. 일종의 기대권이다. 이런 기대권도 일반 권리처럼 처분, 보전, 상속, 담보 제공이 담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조건이 성취됩니다. 조건이 성취됐어요. 그럼 이제 이게 합격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제 확실히 비로소 권리가 발생했는데 언제부터냐 그거죠? 소급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적으로 소급하는 건 가능해요. 당사자 특약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봤듯이 147조 1항에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성취한 때로부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왜? 원칙은 소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소급이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봤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랬잖아요. 소급하지 않는다. 또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랬잖아요. 이것도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기한 나오는데요. 기한. 기한은 169페이지에 보시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뭐야?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장래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조건과 같으나 장래의 발생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조건과 다르다는 거죠. 자, 조건은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기한은 장래에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양가리 2번 가보시면 확정 기한이란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발생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이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하면서 기한을 오는 2월 30일까지로 한 경우. 근데 불확정 기한이 있어요. 이것도 기한이에요.
근데 불확정 기한은 발생 시기가 불확정해요. 예컨대 내가 죽을 때까지 부양금을 주겠다.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한이죠. 근데 그게 언제라고 날짜가 확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불확정 기한이다 그거예요. 다시 여기 봐봐요. 조건은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죠.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하죠. 그러나 날짜가 정해진 경우가 있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럼 요건 날짜가 정해진 거니까 이건 확실히 정해진 기한인 거예요. 근데 얘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컨대 갑이 사망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사망하면 언제 사망해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죠. 근데 그 사실은 확실하죠. 확실하잖아요. 다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요?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하고 조건하고 구별해야 된다,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 구별해야 되겠죠. 얘는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거고 얘는 그 사실의 발생이 확실한데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갑이 사망하면 이러면 이거는 기한인데 불확정 기한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A가 다음 주에 사망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랬어요. 다음 주에 사망하면. 그럼 다음 주에 사망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사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뭐죠? 조건이에요. 조건. 사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A가 언젠가 사망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반드시 사망은 할 거 아니에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확실하니까 기한인데 기한이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불확정 기한. 그러면 이렇게 결국은 조건이냐 불확정 기한이냐 이걸 구별하는 건 결국 뭐냐? 당사자의 의사라고 봅니다.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의 의사가 확실하다 그러면 기한이고 확실치 않다 그러면 조건이고. 자, 162페이지 한번 가보셔요. 조건 기한을 지금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다시 칠판 보시면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 이행을 하지 않겠다. 그 사실이 발생해야만 채무를 이행하겠다. 뭐겠어요? 조건이죠. 그런데 사실이 발생하든 안 하든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돼요? 기한이죠.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자, 162페이지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해되셨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법률행위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때는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해돼요? 제가 등산을 가는데 등산 갈 때 원칙이 있어요. 예? 제가 등산할 때 원칙이 있어요. 어제도 등산했는데 어떤 원칙이냐면 똥 싸야 가요. 똥을 싸야지 간다고요. 예? 아침 중간에 산에서 마려우면 큰일 나잖아요. 어제 화장실이 천지지만 산은 다 화장실이죠, 뭐. 그죠? 근데 민망하잖아요. 똥 싸야 가요. 예? 똥 안 싸면 안 가요. 이건 뭐죠? 조건이에요, 조건. 똥 싸야 간다.
아시겠죠? 똥 싸지 않으면 산에 안 간다. 근데 이거는 똥을 싸든 안 싸든 간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기한. 아시겠죠? 네. 오죽하면 이래요, 오죽하면. 그래도 신념으로 하는 거니까 민망하진 않아요. 뭐라고요? 똥 싸야 간다. 그럼 뭐예요? 똥 싸야 간다. 네? 똥 싸든 안 싸든 간다. 아시겠죠? 자, 171페이지. 기한의 이익으로 갑니다. 기한의 이익. 근데 기한에서는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조건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70페이지 가보시면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기 전의 효력이라 그랬죠. 요거는 조건부 법률행위와 같습니다. 기대권으로 보호되고요. 처분하면 침해하면 일종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일반 규정에 따라 상속, 담보, 보존 전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한 도래 후의 효력이 달라요. 거기 보시면 기한이 도래하면 시기부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소멸한다. 말 그대로 마칠 종자잖아요. 종기, 마치는 시점, 시기는 시작하는 시점. 근데 이처럼 기한의 도래는 언제나 비소급. 요게 포인트예요. 기한은 언제나 비소급. 기한의 도래에는 언제나 비소급이며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도 소급하게 할 수 없다. 요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 봐봐요. 조건은 소급한다.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소급이 가능하죠. 그런데 기한은요. 기한은 어때요? 언제나 불소급이에요. 요게 안 돼요. 특약으로 소급하는 게 안 돼요. 자, 왜냐면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딱 따져봐야 되니까. 기한은 도래한다, 미도래한다 그거잖아요.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나요? 자, 그럼 기한이 도래했다는 말은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기한이 도래했다는 말은 12월 25일이 되면 자동차를 증여하겠다. 그런데 기한이 도래했어요. 그럼 언제가 된 거예요? 12월 25일이 된 거죠. 그게 뭐예요? 현재 시점이 된 거죠. 현재 시점이 됐는데 소급한다는 건 과거로 가는 거잖아요. 현재와 과거는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재와 과거는 만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기한은 절대 소급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여기 보세요. 지난주에. 지금 말고 지난주에 여기를 보세요. 라고 하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말이 안 되죠? 여기를 보세요는 현재, 지난주는 과거잖아요. 과거와 현재는 만날 수가 없듯이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기한은 절대로 소급 못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소급표가 있는 법률행위, 예컨대 어떤 걸까요? 소급표 있는 법률행위. 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이런 소급표가 있는 법률행위에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소급하지 않으니까 기한은 절대로. 이해되셔요? 자, 그래서 170페이지에 네모 3번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나오죠. 그 네모 3번에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양가로 3번 소급표 있는 법률행위에는 기한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기는 도래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표와 무순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한은 절대 소급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기한이 보겠습니다.